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농촌 한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먼저 안부를 묻는 이가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치료보다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데요. 몸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 일, 의료의 가장 오래된 가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값진 경험을 사진과 문장으로 남겨 붙잡아두기도 하는데요. 농촌 마을의 간호사이자 기록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무주군 장안보건진료소 박도순 소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무주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무주군 장안보건진료소장 박도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일하신 지가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989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한 36년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주에서만 근무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하고 네. 그다음에 예수병원에서 직무교육 받는 동안에만 무주를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출신도 무주군. 네, 무주에서 아, 태어나서 그러시구나. 자랐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까지 다 무주에서 다녔고 네. 대학 다닐 때 하고 교육 받을 때만 나왔으니까. 아, 그리고 그래요? 발령을 무주로 받은 거예요. 발령을 무주로 네. 받았고. 근데 네. 보통 발령 받고 근무지도 전환도 이루어지는데 무주군 안에서만 이루어졌나 맞아요. 봐요. 네. 어. 무주 안에서만 제가 지금 6번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6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하면서 그러면은 뭐 무주 군민들은 다 만나셨겠네요. 글쎄요. 지나가면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그러면 아 엄마랑 피곤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 다 아는 사람이라서. 네,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또는 제가 좀 가서 인사드려야 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불편은 좀 있지만 네. 또 오랜만에 뵈면 반갑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보건진료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 가정 방문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을 그동안 쭉 만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안에서만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거동이 불편하거나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정방문을 가거나 맞아요. 또는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서 가야죠. 보건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얼추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주민을 만났다 치면은 36년, 한 4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은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대략 그렇게 되는구나. 계산해봐도 네. 그 정도의 만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던데요. 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뭐 위에 정부로부터 계산이라고 해야 되나? 위로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전라북 도로 오고 도에서 무주군으로 오고 군에서 또 분함면, 네. 면에서 또 리 단위로 오잖아요. 아, 그 그렇군요. 행정구역에 예. 따라서 군 단위에는 보건소가 있고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아,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되는구나. 마을로 네. 들어와서 5개, 6개 마을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거죠. 보건진료소에는 그러면은 근무자들이 많이 없겠는데요. 간호사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아, 요즘은 그래요? 이제 사회적 그 기관들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여사님들이 나와서 청소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근무하면서 혼자 근무했고. 행정이며 진료며 청소 그걸 다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뭐 그런 큰 변화는 없는데 예. 다만 이제 사회적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좀 돼서 네.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 일상생활 권역으로 저희 근무지가 좀 변경이 돼서 그렇구나. 전에는 24시간 진료소에 상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뭐 밤낮이 따로 없고 농촌 지역 특성상 또 일찍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예. 밭에 가기 전에 미리 와서 약을 받아간다던가 또는 해질녘 좀 이제 경운기가 이렇게 마을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막 당당당당 소리 나면서 돌아오면은 아, 하루가 저물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이제 주민들이 곧 오실 것이다, 진료소에. 약을 타러 오실 것이다. 식사하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때 저는 약간 긴장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시니까. 네, 씻고 진료소에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저녁 그렇구나. 8시, 9시 이런 때도. 그러면 계속 대기고 네, 뭐 저희는 거기서 출퇴근 계속- 개념이 없고. 네, 거기서 뭐 그러네. 살았으니까 아이를 낳고 살았으니까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런 느낌. 네, 뭐 야. 공무원이라는 개념 없이 그렇게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는 좀 간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뭐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간호사가 궁금한데요. 되겠다는 건 꿈도 못 꾼 일이었고 네. 사실은
이제 국문학을 공부해서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뭐 예. 뻔한 레파토리죠. 뭐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때 당시 전기대, 후기대 원서 쓰는 거 다 포기하고 있었고 예. 이제 전문대학 그 원서만 접수하는 게 남아 있었을 때에 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학교 좀 나와봐라. 네.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 당시 보사부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오. 예, 너가 이거 아니면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내가 추천서를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써줄 테니까 장학금을 받으면서 예, 받을 수 예, 있도록 공부를 해라. 추천을 해주는데 물론 된다 안 된다는 나는 보장을 못하지만 예. 일단은 지원서를 한번 써보고 원서를 빨리 학교에 가서 좀 사갖고 와라. 그때는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무주에서 이제 익산,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개정간호대, 와. 예수간호대 원서를 써러 원서를 사러 예. 친구랑 둘이 왔었어요. 그때 뭐 도로도 막 그렇게 매끄럽게 안 깔려 있었을 텐데. 예. 친구가 원광보건대 원서를 사러 가는데 예. 자기를 따라가자 그래서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원광보건대를 왔는데 원광대학교하고 캠퍼스가 같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 대학 다니는 분위기가 좀 나겠는데 오호. 그래서 이제 원광보건대 지원서를 쓰게 됐거든요. 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입학할 당시에는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안 된다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고 네. 또 다니다가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학업을 그렇죠. 그만둬야 될 그렇죠. 형편이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 무주에서 3명인가 4명이 지원서를 냈는데 네. 언니가 됐다. 어. 편지가 왔어요. 다행이다. 동생한테. 네. 어우. 그래서 이제 간호과에 진학하게 된 거죠. 운명같이 편지가 도착을 했군요. 네. 근데 뭐 전화로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그때 이제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나니까 이제 전액 장학 그 등록금이 면제됐었고 생활비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다만 이제 조건은 대신 농촌에 들어가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네. 의무 조항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1989년도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구천보건진료소고 네네,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네네. 때인데 첫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좀 어땠는지 처음에는 궁금한데. 이제 물론 이제 간호대학에서 학업도 하고 직무교육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들어갈 때는 나름 뭔가 저에게는 이제 첫 사회생활이니까 네. 뭔가 좀 설레고 기대되고 그렇지. 막 부풀잖아요. 맞아요. 나도 드디어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도 이제 돈도 벌고 네. 내가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구나 그랬는데 사령장을 받고 보건진료소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전임 근무하셨던 소장님 한 3, 4개월 자리를 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막 그 울타리가 쳐져 있던 벽돌은 무너져 있고 하하, 그다음에 열악했구나. 그다음에 또 좀 의료기구 같은 게 많이 부식돼 있었고 연탄 창고에 연탄이 없었고 아, 또 그때 보일러는 고장 나 있고 그렇죠. 10월 달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찾아가서 연탄값 빌려오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야, 정말 뭐 우당탕탕 삶의 현장인 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냥 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고 이제 저희 엄마가 같이 따라왔었는데 엄마는 밤새 계속 울기만 하셨던 기억 나거든요. 아, 야, 너를 대학 가르치면은 이렇게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이 이게 뭐냐 이런 너무나 식으로 열악하니까. 예, 어머니가 이제 그때 아이고. 동네 분들 드리라고 떡을 해가지고 머리에 아이고, 이고 세상에. 같이 오셨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저녁에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 그 상황을 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 뭐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상주하면서 24시간 뭐 비상진료 체계를 네, 네. 1인으로 네.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뭐 그 마을 주민분들은 그곳에 와서 뭐 사랑방의 어떤 그 개념으로 뭐 와셔서 뭐 음식도 주고 뭐도 하고 막 그랬겠는데요? 맞아요. 구천동은 이제 구천동이 초임이었으니까 구천동은 다른 농촌 지역과 다르게 관광 특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나이트클럽이니 막 네.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해서 다투거나 이런 하하. 부상자도 많이 있었고 아유, 또 그때 그렇구나. 당시 무주 리조트가 건설될 당시여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슬로프 나무 같은 거 막 베어내고 네. 전기톱이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다치는 분들이 되게 아유. 많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구천동 원주민들은 뭐 진료소 사랑방 역할은 겨울에는 특히 더했죠. 김치 같은 거 다 담아주시고, 귤 갖고 예, 오고, 고구마 쪄오시고, 감 갖고 예, 오고. 김치 부침개 같은 거 뭐 먹고 마시는 거는 진료소 현관에 거의 매일 뭔가가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푸성기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푸성기. 예, 뭐 상추, 배추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부터 해서 네. 심지어 쌀이 나올 때는 햅쌀 방아찌는 거 이렇게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게 모를 정도로. 나눠주셨고. 그 구천 보건진료소에서 뭐 영원히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근무지를 바꿔야 되고 또 순환 네, 근무를 맞아요. 또 네,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제가 그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네. 뭐 하룻밤 사이에 이동을 네. 하게 근데 됐는데. 공무원들은 어떤 문서 한 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그렇죠. 맞아요. 이동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서를 받고 보니까 오늘 발령장이 그 근무지 배치 그러니까. 이동 안내 그 공문이 왔는데 내일 모레까지 근무지에 새 부임지에 가서 근무를 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느낌은 불안감. 뭐 공무원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준비된 이별이 아닌 거죠.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 정리도 안 됐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거는 뭔가 뒤가 마치 불편하더라고요. 엄청 그 주민들과 10여 년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요. 살았는데 가족하고 헤어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정도보다 네. 저는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예. 아이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떤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 정리가 안 돼, 한 5개월 있다 간다든가 석 달 있다 간다든가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마음의 준비 이런 걸 좀 하고 이별 준비라도 할 텐데. 뭔가 짬짬이 그동안 감사했다라든가 이런 인사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는 조금 그렇구나. 많이 불편했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이 되긴 했지만 보건진료소장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열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건진료소는 하루에 평균 한 10명에서 15명? 구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철, 피서철에는 60명까지도 하루에 환자가 하루에?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일을 했었는데 예. 하루에 한 오전에는 주로 진료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예. 뇌소자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거동 불편한 주민들 가정 방문을 가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네. 약 같은 것도 드리고. 네네. 그러면 일터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요.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아픔을 꽁꽁 숨기고 그냥 일을 계속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오늘 우리 모내기 하는데 와서 점심 먹어라. 뭐 밭으로 와서 밥 먹자. 김치 담았으니까 밥 먹자는 것부터 있고 예. 그런 자리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진료소장이니까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것도 평소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도 왕진 가방들 다 차에 들고 다니니까 혈압도 재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또 뭐죠 이런 고지서 같은 거라든가 문해력이 조금 딸리는 것들은 건강검진 결과서라든가 이런 거는 네. 설명해드리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그렇군요. 예. 네, 업무와 비업무를 굳이 이렇게 경계선을 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막 선진적인 의료 장비는 부재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뭔가 좀 진단하기 위해서 좀 노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장비라고 하는 게 예. 뭐 혈압계, 청진기, 뭐 혈당기, 음. 체온계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것들만. 네.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뭐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같은 네. 거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혈액 검사나 뭐 소변 검사 같은 간단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환자를 볼 때 중점적으로 좀 신경 쓰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 아, 대화를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증상,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냥 그럼 타이레놀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왜 머리가 아프실까? 아, 원인을 알아야 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집에?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법 그것이 제가 가진 어떤 무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을에 그 우리 내면만 이렇게 뭐 그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완전히 넘어서 이제 병적인 역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좀 합니다. 뭐냐면 간흡중, 일명 간디스토마라고 하죠. 이 퇴치에도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농촌의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네. 도시나 농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구천동에 근무하다가 다음 보건진료소로 발령을 받아 가서 봤더니 그쪽 지역은
금강 상류 지역이어가지고 예. 강변에 있는 거예요, 진료소가. 민물고기를 많이 먹었구나. 민물고기를 예, 여름에 그 모내기철 딱 끝나면 하하. 어르신들이 경운기에다가 솥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솥단지 싣고 쌀 싣고 경운기 타고 냇가로 철렵을 가시는 거예요. 야, 그 위생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거 잡아서 그 물고기를 생으로 드시기도 하고 회무침으로 아유, 또는 민물고기를? 어죽도 예, 튀겨서도 먹고 허허. 뭐 어죽도 끓여서 드시는데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간흡충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 모르지.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거의 한 27% 정도가 감염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처음 뭐 조사를 3분의 1 했을 때. 정도가. 와.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률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 질병이.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이 노출돼 있는데 그동안의 검사와 투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근데 주민들은 물고기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병이 빨리 낫는다는 신념을 갖고 계셔서 네. 그런 전설이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저 어머니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 한번 다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사서 봐야 되나? 몰라. 나 이거 너무 머리 아픈데? 나 이거 그냥 모른 척 할까? 외면할까? 아니면 돌파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민이 컸어요.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몰라도 아무 일 없었고 내 그렇죠. 월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그렇죠. 일이니까. 괜히 내가 힘들고 복잡한 일에 휘말릴까 봐.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그 간흡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서서 검사 결과서를 저에게 가져와서 돌아서서 가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짜릿한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어머니만 이런 생각을 할까? 우리 주민들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보건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는 예산이 더 없으니까 아마 저 질병관리본부에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그럼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봐라.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연락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 담당 박사님하고 연결이 됐고 예. 우리 지역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분의 이걸 해결하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도움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궁금한 걸 계속 그 박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메일을 보내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열어보면 답장이 와 있고 또 저도 필요한 인체 기생충 같은 이제 책들을 막 사서 보고 논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알아가면서 허허. 계속 이 사업을 한 6, 7년간 계속 했거든요. 예. 그래서 27% 나왔던 게 한 2.3% 정도까지 다운됐는데 이제 또 제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버릴 네. 또 연수가 돼서 네.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됐죠. 야, 그곳에 갈 때마다 정말 뭐 하나하나의 역사를 세우고 있는 또 그때 소장님이시기도 그 지역 합니다. 주민들을 너무 감사하게 서로 협력해서 정말 아름답게 일을 했고 네.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사례도 많이 만났고 보건진료소장으로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제 개인의 열심보다 주민들의 협력,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기술 지원, 뭐 투약 관리, 또 보건소의 협조 이런 네. 것들이 다 같이 하모니를 이룬 그런 결과였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의료 정책이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의료 정책이라는 건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을 하나하나에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그 제도를 투입시킬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다 맞아요.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소장님처럼 마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마을에 적합한 의료 정책을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이라는 것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나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가 않죠. 근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건 정책이 뭐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통합 돌봄이라든가 뭐 지역사회 뭐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등등 정부에 따라서 명칭이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네. 대상자는 그대로예요. 농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맞게 농민들조차도 주민들이 탈바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꿀까?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뭐 고령화됐고 인구가 늘어났고 또는 인구가 감소했고 뭐 지방이 소멸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포장을 다른 용어를 쓰고 더 기가 막힌 어떤 학술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저는 인간을 돌본다는 본질적인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본질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통합 돌봄이 지금 크게 이슈로 떠올라서
요양보호 그 기관이나 뭐 병원이나 센터 같은 데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 말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게 지금 이 정부의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교수님들이나 뭐 관련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 본질적인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돌보는 일이지 이걸 뭐 다른 용어로 근사하게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돌본다는 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물은 물이죠. 얼음이어도 녹으면 물이 되고 기체로 흘러간 수증기도 모으면 물이 되는데 네. 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뭔가 이상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느낌? 네. 저는 그래요. 그냥 제가 농촌에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젊고 이렇게 에너제틱하신데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제가 제가 내년이면 이제 네. 공로연수라는 과정에 들어갈 군번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뭔 애기가 퇴직이요 이러시거든요. 아직도 어르신들이 볼 때 제가 애기인가 봐요. 군단에 네. 가시면 네. 주전자 물심부름 뭐 하고 네. 막 그래야 될 지금 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경로당에 가면은 네. 아니 경로당에 갈 적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법에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이제 시간의 등이 떠밀릴 사람이 됐는데 어쩔 예. 수 없죠. 어떻게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뭐 지금은 저는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없고 예.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고 이제 저는 퇴직한 이후에는 제가 이제 관사 생활을 하다가 읍내 주택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당이 있는 집, 마당도 콘크리트가 없는 집, 네. 흙마당, 풀이 있어도 좋고 뱀이 나와도 좋다. 우리 남편을 설득해서 주택을 매매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꽃도 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초보 가드닝 하는 가드너로서의 삶을 좀 살면서 그 꽃밭이 한 5년, 6년 지나서 많이 어우러지면 우리 무주에 이렇게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환자는 환자로서 환자니까 많은 돌봄을 받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그 소진이라든가 스트레스는 누군가가 해주질 맞아. 않아서 맞아. 예, 우리 화단에 와서 좀 쉬었다 가는 네. 그런 걸 좀 꾸미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작업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도 또 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어떤 마음이 삶이 있다 보니까. 펼쳐질지 야, 저도 참. 모르는 거죠. 너무 아직은 대단하시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문학 소녀를 꿈꿨는데 예. 드디어 이 책의 저자가 됐습니다. 이 책이 진짜 두껍고 예. 크고 무겁고. 무겁고 네. 그러네요. 예, 이게 바람의 초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책입니까? 네, 소개해 제가 이제 간호라는 키워드가 내 인생에 언제 왔나 생각해 보니 제가 86년도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 네. 간호라는 키워드가 저에게 해시태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간호인이 되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광보건대로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고 동생들한테 편지가 오고 친구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저는 저거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거 라면 박스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사실은 짐 정리를 하면서 저걸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나 사실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읽기 시작하다가 저 편지를 날짜 순으로 방바닥에 쫙 깔아놔봤어요. 그랬더니 네. 방 한 3칸을 차지하더라고요. 엄청난 작품. 네, 이게 날짜별로. 네. 네, 그래서 저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문서를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겠는데. 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그 작업 1년 반? 1년 처음 마음먹은 것부터 이걸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먹은 것부터 하면 1년 반인데 막 그러니까 앉아서 작업하니까 체중도 늘고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허리도 망가지고 아프고 살도 찌고. 살도 찌고 진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몸 관리해야 될 때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네. 바람의 초상인데 저희가 자료는 이제 뭐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보니까 그 편지를 주고받은 네. 내용도 있기도 하고. 네네네 예, 일기를 그다음에- 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이 장면 아마 간 디스토마 네, 어르신들 회의할 어르신들 회의하고 네, 네. 정보를 알려주고 네, 이러면 안 한번. 됩니다라는 네. 것도 예, 이거 또 우리 교육도 한번 하고. 해볼까요? 예. 이장님들 협조해 주세요.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한번 해보자. 야, 그래서 이건 진짜 나중에 네. 그 간호하시는 분들은 좀 하나의 수업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제 책이. 농촌 간호의 어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박도순 개인의 생애를 적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 생애라는 것이 그 어떤 제도권 안에서 제가 진입을 해가지고
제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예.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농촌 간호의 역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소장님께서 뭐 책을 처음 내신 건 아니고 사진을 원래 네네, 좀 찍으셨어요? 사진. 사진집도 내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어떤 책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포네리 사람들이라고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 포네리였는데 예. 포네리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잖아요. 뭔가 물가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네라는 예. 뜻인데 그쪽에 근무할 때 어르신들과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도 알아들을 나이가 됐은 게 얘기하는디 하면서 알아들을 나이? 그게 몇 살일까 하다가 뭐 저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귀가 제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예. 나이가 40, 50 넘어가니까 20, 30대는 듣지 못했던 그 삶의 어떤 곡절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허허. 그것을 받아서 책으로 쓰고 네. 그분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고 네. 그랬죠. 꼭 문자와 사진으로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의 지난 40년의 발자취 오늘 뭐 영상과 또 책을 소개로 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의 수능에서 간호대학을 선택했던 어린 날의 박도순에게 이제 어린 날에 퇴직을 저에게? 앞둔 이 네. 시점에서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 어떤 이야기 할 수 한다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많은 이제 예비 간호인들 또는 뭐 이제 발령을 앞두고 있는 뭐 또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인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가 처음에 간호과에 입학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네. 또 고3 담임 선생님한테도 엄청 화를 내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담임 선생님이 써준 편지가 이 속에 수록돼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그렇군요. 선생님께 이제 오래간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 수록해도 될까요? 하고 동의를 구할 때 야 임마 네가 그때 나한테 엄청 욕을 많이 하는 편지를 보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이랬는데 그 지금에 와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너의 선택이 옳았다. 내가 그 20살 먹은 아이고 네. 그 20살 먹은 박도순에게 얘기를 한다면 예. 그 선택이 불만이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그 뒤를 돌아보니 그때 네 선택이 옳았어. 정말 잘한 일이야. 그리고 그 길을 잘 왔다. 너 수고 많았다라고 뭔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과연 옳을까? 이 길이 나을까라고 고민하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더 나이 드셔서 진로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한 모든 길은 옳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못 가본 길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에 그 생각을 했더라면 더 인생을 더 빛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선생님이 추천서 써준 것도 옳고 제가 선택해서 간호과를 간 것도 옳고 국문학과에 갔으면 이런 책이 안 나왔겠죠. 그렇죠. 예, 오히려 맞아요. 안 갔기 때문에 네.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어떤 결핍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옳았고 모든 길이 옳은 길이다. 그 모든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것 같다라는 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서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가 참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네. 많은 것을 느끼게 됐던 진행자 시간이었던 것 쌤도 같아요. 지금 네. 당신의 길을 너무 잘 가고 계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네.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목표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계획과 하겠습니다. 목표라고 뭐 딱히 정해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히 없고 그냥 저도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또는 나의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제가 이제 농촌이라는 그 골목을 돌아 나와서 이제 읍단이 와서 생활을 하게 될 건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고 네. 또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지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은퇴가 슬픈 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연극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새해 맞이하면서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올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했는데 우리 소장님 만나면서 아 2026년은 이렇게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뭔가 있겠죠. 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좋은 이야기와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뭐 극구 반대하고 아 이걸 또 내가 왜 괜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하나 이랬는데 네. 예, 또 많은 분들에게 각자의 다 삶은 다 귀하니까 예,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뭐 누구나 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 삶은 이랬어라고 잠깐 보여드리는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저희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